왜 사기암 치료율이 이렇게 낮은가? 옛날에 암을 이해하던 3, 40년 전에 암을 이해하던 방식으로 만든 제품들을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하자고? 우리는 지금 2025년, 2024년에 암 연구의 대가들이 하고 있는 논문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그 이론을 활용해서 암 치료에 적용을 하자. 그래서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첫 번째 뭐? 선생님, 오늘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암이란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을 텐데 암 치료율에서도 어떤 변화가 좀 드라마틱하게 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암에 대해서는 거의 100년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치료를 해왔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2022년까지의 암 병기별 생존율이거든. 국화는 1, 2기, 요 국소는 3기, 원격이 4기인데 뭐 국화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이지 그래도 이건 수술이 근본적으로 되니까. 근데 문제가 원격이지 원격 4기. 원격 전이된 거는 실제로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 보면은 뭐 대장암이 20% 정도, 신장암도 한 그 정도, 폐암이 12.9%, 뭐 유방이나 전립선이 좀 높은 편이고 40 거의 50% 정도 되고, 근데 위암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고 7.5%, 간암 3.5%, 췌장암 2.6%, 감낭암 4.1% 굉장히 낮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가 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암을 잘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수치인 거지 이게. 오늘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암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근본 치료의 비밀 3가지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할 건데, 지금 이거는 사기가 되면은 수술이 거의 안 되고 이제 항암제만 쓰는 상황인데 항암제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럼 왜 항암제가 한계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항암제를 만들 때 어떤 이론이 나와. 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나서 실제로 대학병원 임상에 적용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 10년이면 다행인데 30년, 40년 이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니까 사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항암제들이 기본 이론이 나온 거는 벌써 3, 40년 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3, 40년 전에 암을 이해하던 걸 가지고 지금 치료하는 거지. 근데 그 3, 40년 동안 최신 연구자들은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암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암의 근본 치료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최신 연구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물론 대가들이지 대가들. 대가들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걸로 암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으로 나는 최신 연구자들 연구를 했고 그 대가들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응용해서 지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거야. 이 PD, 전 세계 암 연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암 연구하는 사람이 모르면 간첩이거든. 그 정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쓴 논문이고 2011년에 이 논문이 발표된 뒤로 오늘까지 82,000개의 논문이 이 내용을 인용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논문의 내용은 뭐냐? 암의 공통특징 10가지를 밝히고 있어. 암의 공통특징 10가지.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로버트 와인버그랑 더글라스 한나한이라는 사람이고 지금 노벨상에 가장 가깝게 있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느냐? 지금 2011년에 이 사람들이 이 논문을 쓰고 나서 계속 이 파트를 연구하느냐? 아니야. 이 두 분 다 지금까지도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어. 거기에 암 치료에 힌트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추적하면서 지금 이분들이 뭘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암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지고 지금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먼저 암 근본 치료의 비밀 첫 번째, 와인버그 교수와 줄기암이야. 이분이 어떤 분이냐? 표적항암제를 맨 처음에 설계한 사람이야. 그런데 2014년에 셀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때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져서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후배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이쪽은 떠난다 하면서 표적항암제 관점을 벗어났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뭘까? 이게 세포야, 세포. 이게 세포고 이게 세포 핵이야. 세포가 성장하는 신호 경로들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딱 봐도 어때? 엄청 복잡하지. 저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7, 80년대에 라스 하나만 막아도 암이 정복될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어. 지금 굉장히 그게 창피한 거야, 이 사람은. 왜냐? 이 길이 수십 개야. 그 다음에 이 막아야 될 마커는 300개가 넘게 발견이 됐어.
다른 길로 들어간다는 거지, 성장 신호가. 그러니까 내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는 근본적으로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니고 시간을 벌어주는 의미는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물론 내성이 빠르면 3개월이 노지만 길면 5년, 10년 가는 사람도 봤어. 근데 그거를 누구도 모른다는 거야. 표적항암제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는 그게 근본 치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몸을 바꾸는 거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어쨌든 이 와인버그라는 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뭘 하나를 잡아가지고 한다고 해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이걸 버렸지. 그리고 뭘로 갔어? 줄기암으로 갔어, 줄기암. 이게 베라스템이라는 회사가 이분이 2010년대에 세운 회사야.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줄기암 항암제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 이 줄기암을 죽이는 항암제를 우리가 4세대 항암제로 하는데, 줄기암은 뭐냐면 암덩어리 안쪽에 주로 많은, 바깥쪽에도 좀 있지만 암덩어리 안쪽에 많은 게 줄기암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cm 안에는 암세포가 10억 개 정도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얘들이 다 동일한 세포야, 그러면 암은 진작에 정복이 됐을 거야. 근데 이 1cm를 확대해서 보니까 암덩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세 겹으로 생겼어, 세 겹으로. 이 바깥쪽에는 초기암들이 있고 안쪽엔 줄기암이 있고 맨 바깥쪽에는 껍데기 같은 게 있는 거야. 보호막 같은 게 있어. 이걸 종양 미세환경으로 하는데 지금 와인버그 교수는 요거를 탐구하고 있는 거야, 이 줄기암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세대나 2세대 항암제들은 어떤 거냐, 줄기암이 발견된 게 9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론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기암은 못 죽이는 거야, 지금의 항암제들이. 그래서 아까 사기의 치료율이 그렇게 낮은 거지, 현재.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 줄기암은 오히려 1세대 독성항암제나 표적항암제를 쓰면 얘가 커져, 문제가. 그게 가장 큰 지금 딜레마지, 딜레마. 줄기암이란 게 뭐냐, 이런 거야. 지금 항암제 1세대, 2세대 항암제를 썼는데 하얀 색깔이 초기암이거든. 초기암들은 잘 죽이지. 왜냐? 이거 죽이려고 설계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런데 줄기암은 안 없어지잖아, 2개. 그대로 있지. 그다음 항암을 더해? 그럼 어떻게 돼? 줄기암이 늘어나. 항암을 더해? 그럼 더 늘어나. 얘는 얘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만 죽이니까 처음에는 줄어들다가,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돼? 다시 늘어나. 이게 내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암을 근본 치료하려면 이 줄기암을 건드리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와인버그 교수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 줄기암을 죽이는 방식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암세포는 그냥 정상세포가 뿅, 암, 그리고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줄기암은 뭐냐면 정상세포는 그냥 암세포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안 좋아지면서 암 전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초기암이 돼. 이러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러고 끝나질 않아. 왜? 초기암을 우리 면역계가 공격을 할 거 아니야. 면역세포도 공격을 하니까 얘가 바보야? 얘들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생명체인데 이거 어떻게 돼? 그 면역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꾸는 거야, 계속. 그래서 줄기암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환자가 수술을 해서 조직검사 결과를 가져오면 자기가 지금 암이 초기암 상태에서 발견됐는지 중기암 상태에서 발견됐는지 줄기암 상태에 발견됐는지가 조직검사 결과지에 써 있고, 항암제가 듣고 안 듣고는 사실은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냐, 여기는 항암제가 잘 들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항암제가 잘 안 들어요. 왜? 여기는 줄기암이 일부 있고 여기는 줄기암이 많아. 그래서 여기를 조직검사를 결과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항암제를 할 때 조심하셔야 돼. 왜? 이게 더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 줄기암이 더 클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내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이 뭐야? 암을 근본 치료하려면 줄기암을 건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어렵다. 잡초 뽑을 때 뿌리가 얘란 말이야. 뿌리가 얘인데 뿌리를 뽑지 않고 겉에 가지만 죽이면 탓이 나겠지, 나중에. 완전히 그거랑 일치하는 거지. 아직은 뿌리를 제거하는 게 공식적으로 FDA가 허가낸 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응용을 할 수는 있다. 이론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암치료를 하려면 줄기암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논문을 썼던 공저자가 한 명이 더 있지. 와인버그 교수랑 더글라스 한나한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뭘 주장하냐? 종양 미세환경. 그리고 지금은 전신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나한 교수님이 암치료 역사를 바꾼 사람으로 나중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세포 하나만 맨 처음에 봤었고 그 다음에 튜머라는 암덩어리를 봤다가 지금은 전신으로 보지.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냐, 세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핵을 보고 DNA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이 방향으로는 내가 볼 때는 치료 못해. 반대 방향, 즉 전신으로 봐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암을 이해하는 논문들을 계속 내고 계셔. 아까 이 논문을 낸 다음에 와인버그 교수님은 줄기암을 고민을 하겠다, 나는 표적 이쪽으로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한 거고, 그 같은 2014년에 한나한 교수님은 뭘 발표했냐, 란셋지라고 유명한 잡지에다가 우리가 너무 세포 하나만 봤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세포 한 개에 대한 얘기야. 세포 한 개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껍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얘기라고. 근데 1cm만 해도 세포가 10억 개가 있는데 세포 하나만 고려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너무 세포 한 개만 봤다. 그게 아니라 이 세포들의 덩어리, 암 덩어리, 그리고 그 면역계와의 관계, 이렇게 전쟁터, 전장의 개념으로 암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떠냐, 이런 관점의 전환을 얘기를 하신 거지. 그러면서 2022년에는 이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은 뭐냐면 이분이 세포에서 암 덩어리로 관점을 확장시켰다가 더 확장시킨 거야. 어디로? 전신으로. 그래서 4가지를 더 추가했어. 암의 공통특징 4가지. 그게 뭐냐, 내가 맨날 얘기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이나 이런 우리랑 공생하는 세균들, 특히 폴리몰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형성이라는 거예요. 되게 다양하고 형태가 다양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중요하다. 이거 내가 하던 얘기잖아.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후성유전, 음식, 운동, 스트레스, 잠, 뭐 산소,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걸 통해서 후성유전이 바뀌는 게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 일을 한 거고, 이건 뭐야? 노화세포랑 암이랑 관련이 있다 이거야. 우리가 그런 그래프를 많이 봤잖아. 나이가 들면 암이 확 많이 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항노화는 암 치료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항노화 치료는 곧 암 예방이나 암 치료와 직결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줄기암과 초기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관점이 선진화된 최근의 연구 결과들 거의 다 포용한 관점이고, 작년에는 이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이 논문의 제목은 암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암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 스트레스, 잠, 환경오염, 그 다음에 노화, 마이크로바이옴, 감염, 그 다음에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그게 암의 종양 미세환경에, 암덩이의 종양 미세환경에 영향을 주고 결국 암세포가 영향을 준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거야, 작년에. 근데 내가 왜 이 논문을 보고 놀랬냐면, 내가 재작년에 암한의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이 그림을 그렸거든. 내가 그린 그림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그렇지 않아? 이 스트레스, 수면, 음식, 산소, 마이크로바이옴, 후성유전, 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 조절 시스템, 면역계, 호르몬계, 자율신경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 그 다음에 이게 종양 미세환경에 영향을 주고 결국 암세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는데 거의 생각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분의 생각처럼 사실 지금 이 종양 미세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서서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제약회사도 인지를 하고 있어. 이 PD 어떻게 생각해? 암이 쉽게 정복될 것 같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쉽지 않을 것 같아? 암 정복이?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너무 복잡해서. 나는 환자의 역할이 암 치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암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냥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뭐 폐렴 걸려서 그냥 항생제 딱 해주면 폐렴이 낫고 이런 게 아니야. 암은 환자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악화돼. 대학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잠을 못 자, 악화돼. 음식 나쁜 거 먹어, 악화돼. 운동 하나도 안 해, 악화돼. 왜 그러냐? 이 종양 미세환경이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면 얇아지고 면역세포가 잘 들어가는 상태로 바뀌는데, 산소도 잘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생활 안 하잖아. 그러면 얘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끈적해져서 우리 면역계가 잘 못 들어가, 산소도 못 들어가고. 그만큼 이 종양 미세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올해 미국에서 열린 암학회에서 드디어 이 종양 미세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올해 열린 이제 제약회사들이 총 출동한 이 학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항암제를 통한 고용암 치료 실패 원인의 최대 50%가 암 치료제가 암세포 내부로 투입되지 못하도록 막는 세포의 기질 때문이다. 이게 암덩어리란 말이야, 암덩어리. 근데 이 암덩어리에는 뭐가 있어? 이 바깥을 싸고 있는 요거지, 요거. 이게 종양 미세환경인데
이 벽이 두꺼워가지고 항암제가 내성이 생기기도 전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얘기야. 약물과 면역세포가 종양 중심부에 닿지 못하는 가짜 내성 때문이다.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한 거야. 며칠 전에. 그러니까 종양 미세환경, 암덩어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종양 미세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서야 얘기하고 있다고. 제약회사들이 이제서 사실은 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현실에서 요 종양 미세환경을 보는 항암제가 나오기까지는 아직은 멀었다. 뭐 10년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사실. 그래서 이걸 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암 치료의 두 번째 비밀은 뭐야? 종양 미세환경. 그리고 이 종양 미세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암 환자의 활동들이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비밀이야. 자, 그다음에 암 근본 치료의 비밀 세 번째는 뭐냐? 바르브루크와 산소야. 자, 이건 뭐냐면은 암이 DNA 때문에 생긴다라는 게 지금 주류에서 주장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1930년대에 독일에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고 이 논쟁이 제대로 결과가 안 났지. 결론이 안 나고 지금도 DNA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류인데 사실은 DNA는 암의 영향을 5% 정도밖에 안 준다고 나오고 있다고 지금은. 다 생활이라는 거죠. 다 생활. 그 생활의 대표가 산소가 부족해지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르브루크가 주장한 이 저산소로 인한 암 발생 이게 암의 근본 치료의 비밀이야. 지금 이 PD 5분 산소 없이 살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지구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분자가 뭐야? 산소야. 아니 5분 없으면 다 죽는데 뭐. 그러면 여기 있는 셀들은 안 죽어? 우리는 죽고 얘는 안 죽어? 얘가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럼 암이란 뭐냐? 산소랑 아주 밀접한 애라는 거야. 암은.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볼게. 산소는 지구에 언제 나타났냐? 지구가 탄생하고 46억 년 전에 탄생하고 24억 년 전쯤에 지구에 뭐가 나타났냐면 식물의 선조, 식물은 산소를 뿜잖아. 식물의 선조가 나타난 거야, 지구에. 바다에 막 나타나가지고 산소를 막 뿜은 거지. 그래서 갑자기 22억 년 전에 산소 대폭발 사건이 일어나. 갑자기 산소 농도가 바닥에서 엄청나게 높아진 거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러면 산소가 갑자기 늘어나면 산소가 없을 때 살던 세균들은 산소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혐오할 혐자를 써서 혐기성 세균 이렇게 부른다고.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들이 산소가 오면 어떻게 돼? 죽어요.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 지구상에 그 당시에 호기성 세균 좋아할 호자야.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아주 일부가 해저 화산대 근처에 살았는데 얘네한테 뭘 했어? 헬프, SOS, 야 네가 좀 산소 좀 처리해봐 나 죽겠어 라고 해서 뭐가 일어났어? 공생이 일어난 거야.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 혐기성 세균과 같이 살기 시작한 거지. 이게 진화의 시작이야. 이게 진화의 시작. 그래서 이 호기성 세균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미토콘드리아가 된 거고 그래서 진핵생물형에 태어난 거지. 그러면 이 PD 식물이 암에 걸릴 것 같아?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근데 놀랍게도 식물도 암에 걸려. 왜? 왜 식물이 암에 걸릴까?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 있는 애들은 전부 암에 걸려. 그러니까 암은 미토콘드리아랑 관련이 높다는 얘기고 얘는 뭘 먹고 자라? 뭘 먹고 살아? 산소 먹고 살아. 산소 먹고.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그냥 미토콘드리아 고장난 거야. 사람의 경우에 정상세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800개, 3000개가 있는데 산소가 안 들어오면 강력한 사건들에 의해서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운동 부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산소가 안 들어오면 얘가 다 고장나겠지. 고장나서 100개 밑으로 떨어지면 암처럼 바뀌는 거야. 그게 암의 핵심인 거지. 그래서 산소를 논하지 않고 산소를 얘기하지 않고 암 치료를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암 조직은 정상 조직에 비하면 뭐 유방암은 5분의 1, 폐암은 4분의 1, 자궁경부암도 한 4분의 1, 간암은 한 3분의 1, 4분의 1, 췌장암은 아까 20분의 1 이런 식으로 암 조직은 산소가 다 적게 돼 있어. 얘네들 입장에서는 산소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소가 안 들어와도 자기는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몸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몸을 바꾸는 게 그게 암인 거지.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요 힙폰 알파 이게 뭐냐면 저산소일 때 나오는 단백질인데 구자리 원장님 영상에 보면 이거 자세히 설명돼 있지. 자, 이 힙폰 알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암이 줄기암으로 간다. 저산소로 인해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요 저산소만 우리가 개선을 해도 지금 봐봐. 저산소가 되면 암이 침습하고 증식하고 이동하고 전이되고
항암 방사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고 재발되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만 많이 넣어줘도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암 근본 치료의 세 번째 비밀은 뭐냐? 바로 산소다, 산소. 산소를 논하지 않고 암 근본 치료를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임상에서 활용을 할 거냐? 그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거야. 물론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소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것들은 소개를 할 거야. 지금 여기 초록색이 바로 줄기암이야. 이 CD133이라고 나와 있는 초록색이 줄기암인데 생리식이부터 닌겔을 맞은 거지. 닌겔을 맞았는데 암이 치료가 되면 다 닌겔만 맞고 있겠지. 당연히 치료가 안 되잖아. 지금 초록색이 잔뜩 남아있지. 그런데 놀라운 건 뭐야? 1세대 항암제, 독성항암제인 탁솔 계열을 맞았는데도 초록색이 잔뜩 남아있지. 아드리아마이신 이게 유방암에 많이 쓰는 거지. 이걸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록색이 잔뜩 남아있다는 거야. 더 문제는 뭐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저산소일 때 나오는 단백질 이 빨강색이 확 늘어난다는 거지. 즉 항암을 하면 우리 몸이 저산소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이 빨간색이 늘어나게 되면 초록색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 암이 전이가 일어나지. 그래서 항암을 맞다가 막 전이 되고 암이 크고 하는 게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항암하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항암할 때 뭘 해야 된다? 고압산소를 해야 된다. 고압산소를 하면은 초록색 줄기암도 많이 없어지고 빨강색 히프알파 저산소도 많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항암이나 방사할 때 고압산소 고주파가 급여라고 정부에서 돈을 줘서 그렇게 치료해라 라고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줄기암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고압산소다. 특히 1세대 항암제나 2세대 항암제 하시는 분들은 고압산소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줄기암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어떻게 해? 외부에 공격이 들어왔는데 뭐 항암제가 들어왔어, 혹은 면역세포가 얘를 녹이려고 물질을 분비해서 안에다 집어넣는데 그런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밖으로 밀어내버려. 줄기암이 굉장히 똑똑한 거야. 어떻게 이거를 밖으로 밀어내버릴까? 밖으로 밀어내는 펌프를 만들어 얘가. 근데 이 펌프가 그냥 작동할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펌프가 어떻게 그냥 작동해? 에너지가 붙어야지 얘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억제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어. 지금 줄기암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 펌프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을 쓰는데 그거 말고도 이 에너지를 억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미국에 보면 지금 두 제품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아세토 케어라는 제품이야. 이거는 FDA 임상도 한 제품이고 일본의 90개 이상의 병원이 이걸 쓰고 있어. 근데 가격이 비싸. 문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야. 그래서 나는 이걸 권하기보다는 이 제품을 권하는데 포포셀이라는 제품을 권해.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 퍼듀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연구를 한 거고 가격이 저렴해. 가격이 저렴해서 환자분들이 응용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네이버 같은데 포포셀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고 한 달에 8만 원 정도야. 그래서 환자분들이 응용을 하면 되고 이거의 부작용은 뭐냐면 소화기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항암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 식사 도중에 하나를 먹었다가 괜찮으면 소화기가 괜찮으면 두 알로 늘리는, 식사 도중에 드시는, 그래서 하루 6알 먹는 걸로 돼 있고, 어쨌든 아무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분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이제 먹어볼 필요가 있고, 관련 논문은 굉장히 많은 편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이론은 여기 타겟팅 시그널 캐스케이드, 신호 경로를 타겟한다 이런 얘기야. 아까 표적항암제 만들 때 이걸로 만들었다 그랬잖아. 이걸로. 이게 세포가 분열 증식하는 신호 경로들인데 이거를 차단해서 세포 증식을 막겠다는 게 이제 표적항암제의 원리들이고 대부분. 그런데 이 경로는 너무 많다는 게 딜레마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다행히도 뭐냐면 줄기암의 경로는 많지 않아.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제품을 만든 게 있어. 이거는 내가 만든 제품이 따로 있고, 네 번째 솔루션은 유산균이야, 유산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유산균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원래 4,000종 이상의 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암 환자들은 굉장히 적다는 거지. 왜 적어지냐? 암 환자들은 항암방사, 항생제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리고 소염 진통제도 많이 먹고 그러면 장내 세균이 많이 죽게 되고, 이 균들은 기본적으로는 흙에서 식물에 묻어 들어오는데 식물들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마치 야생에 사는 원숭이는 5,200종이 있는데 얘가 사육당하면은 멸균된 사료를 주니까 뚝 떨어지는 거지. 지금 현대인들은 다 식품회사에 사육당하고 있잖아. 편의점 가봐 다 멸균된 음식이지.
그거는 좋은 균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흙에서 캐먹고 나무에서 따먹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균들의 다양성이 되게 높지만 미국인들은 굉장히 낮지. 그래서 실제로 토착 말레이시아인들 시골 사람들은 2,000, 3,000, 4,000으로 되게 높지만 현대 도시인들은 1,00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2017년, 18년도에 암 환자들 대변 분석을 해보니까 600종, 500종 정도밖에 없더라. 원래는 4, 5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늘리려고 유산균을 만든 거지. 300종 유산균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 논문을 보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종 다양성이 높더라 이거야. 장에 사는 균들이 다양하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균들은 온몸으로 간단 말이야. 췌장으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고 뭐 유방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를 가는데 췌장에 있는 공생미생물이 다양한 사람들은 췌장암인데 오래 살더라. 다양성이 떨어진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시더라.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줄기암으로 가는 걸 얘가 막아주더라. 그런 얘기야. 줄기암으로 가는 걸 막아줘서 그래서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높은 그룹은 오래 살더라. 근데 그렇지 않은 그룹은 빨리 돌아가시더라. 그런 얘기야. 즉 이런 다양한 균들도 줄기암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줄기암에 대한 솔루션 4가지를 알아봤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종양 미세환경의 솔루션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볼 거야. 자, 종양 미세환경은 우리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끼쳐. 그래서 잠을 잘 자면 면역계도 좋아질 거고 자율신경계도 안정될 거고 이런 시스템이 안정되면서 이 종양 미세환경이 얇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렁물렁해지고 그러면 우리 면역도 잘 들어가고 항암제도 잘 들어가고 한다는 거지. 산소도 잘 들어갈 거고. 그래서 환자들이 생활하는 거를 과학화시켜 놓은 요법이 있지. 그게 디노니시 요법이라는 게 있고 이 디노니시 요법이 뭐야? 채식 위주의 저지방 식단, 그 다음에 적정 운동,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지지 이걸 했더니 3개월을 하니까 후성 유전자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은 켜지고 이게 암을 악화시키는 유전자들은 꺼지더라.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더 과학화시켜 놓은 게 있어. 우리가 암에 걸리면 산에 가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산에 가는 거와 똑같은 거를 이미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 그게 뭐냐?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거야. 하버드에서 몇십 년을 연구해서 만든 거고 이 생활습관의학에서 6가지로 암 환자들을 관리하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생활습관의학을 가르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 자, 그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자연식물식, 음식은 자연식물식이다 이런 얘기야. 음식은. 여기 이건 채식과는 좀 다른데 자연식물식의 기본 원칙은 farm to kitchen이야. 농장에서 생산해서 바로 식당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가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가공을 최대한 줄인다. 음식도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 조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아. 뭐 막 이런 거 저런 거 섞지도 않고 그게 자연식물식이다. 그 다음에 2번째 신체활동 운동.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지 사실은 운동이. 지금 현대인들은 특히 하체 운동이 엄청 부족해. 그것 때문에 전신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다룰 거야. 그 다음에 잠은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위험물질 회피, 뭐 담배나 술이나 뭐 이런 걸 회피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다뤘었지. 그 다음에 사회적 연결, 사회적 지지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암 환자가 관리할 때는 이 6가지 기둥을 신경 쓰면서 관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저 6가지 말고 우리가 직접 이 종양 미세환경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약이야, 한약. 근데 한약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폄훼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한약을 누가 쓴다 그랬어? 의사가 써. 일본의 한의사 제도가 메이지 시대 때 없어져가지고 의사들이 쓰고 내가 11월 달에 그 의사들 앞에서 한약 강의하러 가. 한약을 엄청 알고 싶어 해. 한약이 바로 이 종양 미세환경을 조절한다. 이런 논문이 아주 많아. 그래서 한약을 종양 미세환경 조절하는데 많이들 써.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2번째 종양 미세환경의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3번째 산소. 암은 왜 걸릴 것 같아? 20년 동안 공부해 본 바로는 암은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이 있어야지 걸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혈액이 어디로 가? 심장으로 몰리지. 그러면 다른 혈액, 원래 다른 데로 가야 되는 혈액이 안 갈 거 아니야. 그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이쪽에 산소가 안 오면 유방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암은 저산소가 문제인 거지. 스트레스로 인한 저산소가 기본.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하루에 2만 보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걷지 않고 운동을 안 하는 이 좌식 생활, 하체 운동 부족, 이게 그 순환을 또 방해하지. 그래서 온다고 나는 생각해 개인적으로.
암이 걸리기 쉬울 것 같아? 65세 이상 몇 명 중에 한 명이 암일 것 같아? 4명 중 1명. 아니야. 7명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면역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암이 오기 쉬운데 65세 이상 중에서도 암에 걸린 사람이 7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7명 중에 6명은 암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강력한 사건이 없으면 암에 안 걸려요. 사별을 했다. 이혼을 했다. 뭐 파산을 했다. 뭐 아들내미가 속썩여가지고 뭐 감옥에 갔다. 이런 강력한 사건들이 인생에 나타나가지고 3개월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면역이 바닥이었겠지. 끙끙 앓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지 암에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그런 사건들에 인해서 우리 몸이 3개월 이상 저산소 상태가 지속되고 면역이 바닥이 되면서 생기는 거다라는 게 내 결론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산소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산소를. 우리한테는 좋은 솔루션이 있지. 바로 고압산소 치료기지. 고압산소는 이게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논문인데, 텔로미어 길이를 3개월 만에 25년 전으로 돌려줘가지고 엄청 막 화제가 됐었지.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비브 클리닉은 한 번 할 때 100만 원씩 받고 이걸 했단 말이야. 일본은 암 환자들이 원래 35만 원 내야 되는데 항암 방사할 때는 3만 5천 원만 내고 지금 고압산소를 많이 받고 있지. 급여가 되니까. 이 고압산소의 효과는 텔로미어 길이로 측정을 했을 때 아까 암 환자들이 관리하는 이 자연요법에 비하면 75배 정도의 효과가 있어. 고압산소가. 그 정도로 산소는 우리 생명체한테 직결돼 있고 중요하다.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한테는 산소가 장땡이다. 이게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를 자주자주 하면 할수록 정상으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인데 23년에 암치료 시민 공개 강좌에서 암치료의 콜라보레이션 혁명, 고기압 산소 치료, 일본에서 고기압 산소라고 불러. 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북두병원이라는 데 근무하는 방사선 치료과 의사분이 자기가 고압산소 고주파를 했더니 암 환자 생존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발표한 내용이야. 그래서 고주파를 했더니 안 한 사람보다 생존율이 높다. 고압산소를 했더니 생존율이 더 높다. 이런 걸 발표를 한 거고, 일본에 보면 고주파 온열요법과 고압산소요법을 병행치료해서 효과를 많이 낸다는 책이 2권이 있거든. 이 책과 또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책에 보면은 흉곽 내에 있는 병변의 폐암 사기 생존율이 항암만 했을 때는 5%인데 이 병원에서는 고주파 고압산소를 같이 해서 26% 5배의 효과를 냈다. 췌장암은 몇 배야? 췌장암은 8배지. 8배. 의 효과를 냈다는 거지. 근데 왜 안 하냐고.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거는 터키에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도 항암을 해. 항암을 하면서 식이요법하고 고주파하고 고압산소를 해가지고 췌장암 사기 생존율을 우리나라의 8배를 했다. 그 다음에 폐암 사기 생존율을 3배를 했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산소는 암 치료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나는 내 20년 연구 결론은 뭐냐? 암 치료의 핵심은 고압산소를 시작해야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 또 고압산소만 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 특정 부위에 고주파 온열과 같이 하면 효과는 훨씬 더 시너지가 높아져. 그래서 이제 고주파와 고압산소, 식이요법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굉장히 많이 높이는 연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결론을 맺자면 오늘은 왜 사기암 치료율이 이렇게 낮은가? 어떤 건 5%, 어떤 건 뭐 4%, 뭐 10%이 정도밖에 안 된다. 5년 생존율이. 그거는 바로 옛날에 암을 이해하던 3, 40년 전에 암을 이해하던 방식으로 만든 제품들을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하자고? 우리는 지금 2025년, 2024년에 암 연구의 대가들이 하고 있는 논문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그 이론을 활용해서 암 치료에 적용을 하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첫 번째 뭐 줄기암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줄기암을 고려하는 솔루션을 4가지를 얘기해줬고, 두 번째는 뭐 암세포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암 덩어리, 그리고 암 덩어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종양 미세환경, 이 보호막,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서 이거에 영향을 줄지, 이런 걸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암은 원래 저산소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가 근본 치료로 깔려야 된다. 이게 이제 내 생각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암 근본 치료의 비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